지난 이야기. 연패 행진 신교를 위해 드디어 나섰다. 힘을 축적해 뒤늦게 30년 전쟁에 참전한 스웨덴. 과연 스웨덴은 신교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라이프니츠가 작센의 수도거든요. 틸리 입장에서도 이왕 저질러지면 어떡해. 그러니 이제 작센을 무력으로 점거해서 라이프니츠를 점거해버렸더니 게오르크하고 구스타프가 연합해서 라이프니츠 탈환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니츠 북방 6km 정도 떨어진 곳에 브라이턴 펠트 마을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양쪽이 붙게 됩니다. 전투가 시작이 되니까 일단 틸리는 전통적인 스페인 테르시오 대용으로 아주 밀집 방어 형태로 밀고 옵니다. 이 모습을 본 작센 군대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직 안 싸웠는데. 병력은 오히려 스웨덴군만 남아가지고 네. 병력은 순식간에 황제군이 많아지고 그렇죠. 스웨덴군은 한 28,000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스웨덴군이 이제 반격을 시작하게 되는데 1열, 2열, 3열 한꺼번에 쏜다. 1열이 무릎 꿇고 앉고 앉아 쏴. 2열은 숙이고 3열은 서서 이걸 처음으로 했어요. 스웨덴군이 이렇게 신전술로 대응하게 되니까 갑자기 4-5술씩 막 후루룩 터지는 거예요. 후루룩. 그러니까 이 황제군에도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3파운드 포의 일제 사격이 또 시작돼요. 이러면서 완전히 그 틸리의 군대가 여기서 와해가 됩니다. 구스타프의 군사 개혁.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센군은 9시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다 퇴근하셨고 그리고 나서 스웨덴군이 3열 이 가격 시스템과 3파운드짜리 이 소구경 대포들을 대거 배치를 하면서 엄청난 집중 포화를 쏟아 부었어요. 네. 1라운드가 포격전인데 네.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약간 배경이 있어요. 포격전에서 스웨덴이 우세했던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발사 속도가 빨라요. 아, 포 발사 속도가요? 포도 많았고 발사 속도가 빨라요. 포가 가볍다고 빨리 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또 병사들이 이것만 빨리 한다고 빨리 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데 스웨덴군이 그 포격전에서 속도를 압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혁을 합니다. 하나가 일단 포탄 상자를 통일을 해요. 아. 그래서 딱 규격의 폭약이 포탄이나 화약이 딱 오고 요거를 저 탄약 상자를 만들어서 운송을 쉽게 해요. 그래서 보병 사이에 길을 뚫고 다 오게 만들었죠. 그리고 포병들 대우를 엄청 좋게 해줘가지고 포병은 대체로 또 스웨덴 애들만 써갖고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자체 개발시켜서 이때 포를 얼마나 빨리 쐈냐면 머스켓보다도 빨리 쐈대요. 와, 그래요? 예. 그래서 폰대요? 머스켓을 6발 쏠 때 포를 8발을 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진짜 틸리군 입장에서 공포네. 근데 그건 이제 3파운드 포가 좀 가벼운 포였고 네. 보통 그때 기준이 황제군 기준으로 하면 12파운드나 24파운드 포를 쏠 때 한 발 쏠 때 약 12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와, 더 빠른 그래도 거죠. 진짜 빠르네요. 아니 그뿐이 아니라 쟤들은 중포 위주인데 여기는 3파운드 포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몇 배가 빨리 날아가는 거지. 머스켓보다 더 빠른 대포는 진짜 근데 무섭겠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그게 3파운드지 그거 어떻게 12파운드지 알게 그냥 뭐야. 쓸려 나간다면서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웨덴군은 보통 우리가 이때까지 그 포병하면 고정대에서 쏜다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스웨덴군이 이 3파운드 포를 개발한 이유가 보병과 보조를 맞춰서 조금씩 전진하면서 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포가를 옮길 수 있는 특수한 포가를 만들고 우와. 그걸 약간씩 옮겨주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었어요. 그럼 바바바방 촥 바바바방 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좀 약간 과장하면 그런 식인데 이 스웨덴군의 이런 포병 시스템은 나중에 1차 세계대전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 스웨덴군의 포병 혁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조준기에 대단한 수학과 과학을 동원했다는 건데 저 그림 한번 보시죠. 포에 조준기가 달렸다고요? 예, 저게 그 스웨덴식 대포의 조준기인데 각도기가 포신 앞에 각도기를 꼽아놓고서 어느 각도로 올려서 쏴야 되는가를 포물선으로 어떻게 알고 날아가는지. 있었어요. 우와.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그 각도기에 따라서 캐논 형태로 쐈을 때 어느 정도의 각도를 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포격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 영화 보면 그냥 대포 무작위로 쏘는 것 같은데 안 그랬습니다. 심지어 구스타프는 저 조준기를 직접 자기가 조준하고 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웨덴군의 어떤 군사 개혁을
단순히 저 때 제일 뭐 잘 나갔던 애들이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현대전의 근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죠. 저 정도면 사실 테르시오 대형이 아무리 축소를 해서 이게 이 분대를 나눠놨다고는 해도 꽤나 덩치가 크잖아요. 저 정도 조준기로 잡아서 쏠 정도면 명중률이 상당했겠는데요. 높죠. 특히 뭐 300야드 정도에서는 거의 포수가 원했던 대로 정확히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오해가 옛날 대포가 상하 조정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포탑처럼 이렇게 돌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무지하게 안 맞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금방 수정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저게 교묘하게 이게 뭐 하다 보면 쐐기 같은 거 받고 해서 의외로 잘해요. 그 약간 우리 식당 가가지고 상 흔들리면 휴지 좀 줘.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받치듯이 야 올려봐. 그럼 약간은- 접어가지고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게 있으면 집단 교정이 되거든. 훈련을. 그러니까 집중 사격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파펜하임의 기병대입니다. 네. 우리가 마그데부르크에서 파펜하임의 그 약탈의 대명사. 그렇죠. 기병으로서는 되게 유능해서 우리가 좀 생략하고 지나갔지만 많은 전투에서 그 카스터 장군급 활약을 했어요. 근데 스웨덴군하고 작센군 이 연합군 이 좌익에 대해서 무려 6차례에 걸친 돌격을 합니다. 파펜하임이. 근데 그 6차례의 돌격이 번번이 스웨덴군의 저 3단 시스템에 의해서 격퇴가 돼요. 여기서 파펜하임도 좀 부상을 입고요. 그다음에 이 황제군의 기병대가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주로 카라콜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권총을 들고 있는 기병대였어요. 그래서 앞에까지 가서 쏘고 다시 물러가고 이런 즉 돌파 기병대가 없었어요. 카라콜을 하는 귀족들이 남긴 기록이 뭐냐면 정말 즐거웠다고 그래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카라콜 그때 황제군의 카라콜 기병들은 큐라시어 갑옷을 완벽하게 입고 있었거든요. 웬만한 총탄에서는 부상을 안 입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가면서 쏘고 가면서 쏘고 매우 즐겁게 전투를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때 총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래서 사람이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안 네. 보이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 눈에 뵈는 게 없냐? 없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뻥 쏘면 연기 폭 나지. 기자님 말씀대로 난 말 타고 갑옷 입고 내 이상인 거야 그냥. 자, 근데 스웨덴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은 그 기병대가 주로 4열이에요. 앞에 1열, 2열은 똑같이 카라콜 권총을 든 기병대인데 3열, 4열은 칼을 든 경기병대, 검기병이에요. 스웨덴이 폴란드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폴란드의 윙드 후사르라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그 검기병. 이 폴란드 경기병한테 스웨덴군이 혼쭐이 나요. 그 장면을 구스타프가 보면서 저거 우리가 써야겠다. 대신 우리는 1열, 2열을 카라콜하고 3열, 4열을 후사르로 해서 하면 훨씬 돌파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게 먹힙니다 또. 이때 구스타프가 공격한 건 밀집 보병대형이었어요. 근데 이 보병들은 사실 파이크를 든 보병은 갑옷을 흉갑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머스켓 사수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로 뚫고 가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연기가 자욱하잖아요. 갑자기 뭐 말소리, 말발굽 소리 나면서 갑자기 앞에서 튀어나오면서 좌우로 이제 칼을 치고 가거든요. 창들을 이제 쳐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말 탈 때 뭐 이렇게 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좌우로 치는 거래요. 가면서 이렇게 계속 앞에서 기병 한 명이 뚫고 지나가면서 좌우로 치고 나면 그쪽으로 쫙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을 다 치면서. 가는 그다음에 말 위에서 이렇게 뭐 찌를 때 영화에도 나오는데 뭐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게 폴란드군한테 배운 거거든요. 거꾸로 들고 이렇게 찌른다고. 그래야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 아, 뺄 때. 그러니까 아무 데나 찌르면 칼이 박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연구해서 쑥 들어갔다 나오는 데를 골라서 찍어야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폴란드의 윙드 후사드한테 배운 전술이었어요. 심지어 구스타프는 이때 돌격을 하면서 황제군의 포대까지 점령합니다. 우와. 그러면서 무려 120내 황제군 대포를 노획하게 돼요. 이때 당시의 전쟁은 우리 쪽 대포가 점령됐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지금 수적으로 스웨덴이 훨씬 더 적은 네, 작戦을 열세 도망간 아니었나요? 덕분에. 예. 틸리도 좀 부상을 좀 입었었고 파펜하임은 여기서 총상을 많이 입었었는데 살아나고 아무튼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무려 황제군은 3만 5천 명 중에서 80%가 사상당하거나 포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 전투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이 근대 전투로 바뀌면서 확실히 사망하는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그 냉병기로 싸울 때는 30%만 돼도 전멸이다 가깝다 하고 다 도망을 갔는데 이제는 한 번 전투에 패하면 정말 많은 80%가 인원이 사망을 손실이 하는.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스웨덴군의 독특했던 전술이 소위 다이아몬드 대형이라는 건데 이 다이아몬드 대형이라고 그러면 이게 마른 목걸로 네, 쓰는 마른 줄 목. 아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은 밀집 대형이니까 간격이 좁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과 대형 사이에 간격을 좁게 하거든요. 또 왜 그러냐면 이게 벌어지면 기병이 파고들어요. 네. 하여간 테르시오고 뭐고 약점이 간격이 벌어져서 측면이 노출됐을 때 기병이 파고들면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일 노리는 게 총병이 뒤로 돌아갈 때 네. 그 움직이는 틈을 따서 기병들이 달려들 정도로 이 찰나에 노리는데 스웨덴군이 대형과 대형 사이의 간격이 넓었어요. 그러니까 일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배치하면서 1선, 2선 배치하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국 기병이 보니까 이거 좋잖아. 이렇게 넓으니까. 저 사이로 들어가서 면 되겠다고 들어가는데 이 또 구스타프가 사이사이에 총병들을 배치해가지고 대형이 비인 것 같지만 그쪽에 들어오면 양쪽에 있는 총병들이 십자포로 날려요. 이게 무섭거든요. 앞두고 쏘는 것보다 실제로는 십자포가 더 무섭거든요. 그리고 측면에서 날라 넘어지면 말 타고 가다가 내 앞에서 총 맞아서 퍽퍽 넘어지면 아우, 아 이게 총 맞는구나 어떻게 그쵸, 피하는데 사선에서 날라오면 몰라요. 모르죠. 총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쓰러져도 몰라. 그래서 달리다 보면 구멍이 뻥뻥뻥뻥 나면서 어느 날 포위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또 분쇄가 되고. 다이아몬드 대형.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지휘관이 왜 중요하냐면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군대는 자기 일만 합니다. 어쩔 그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좌익이 갑자기 뚫렸어. 저기 기병이 치는 걸 막았어. 잘했잖아. 네. 여기서 스스로 감동하거든요. 네. 원래 그래요. 그래서 군대가 제일 황당한 게 이렇게 이겼을 때 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근데 순간적으로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네. 군대는 항상 명령에 따라 명령이 움직이기 나와야지. 때문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명령 필요 없잖아. 막아야지. 그렇죠. 격퇴했어. 이제 뭐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구스타프가 적의 중앙을 향해 돌격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때 틸리가 돌격하니까 반대편 기병도 따라서 뛰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중앙이 고립돼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로 가서 포대를 뺏은 다음에 이게 나중에 남북전쟁 때까지도 중요한 건데 포대를 뺏으면 이거를 돌려서 바로 이제 적한테 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동성이 좋아도 포를 우리가 아까 뭐 같이 전진한다 어쩐다 했지만 그게 조금씩 움직일 때지 적을 공격할 때 기병대 포가 어떻게 속도는 따라가요? 못 쫓아가요. 그래서 적의 포대를 탈취한 다음에 그걸로 적진을 갈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 이걸 잡은 다음에 우익 이쪽으로 들어갔던 기병에다 쏴대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게 파페나이무 틸리가 다 부상당할 정도면 이게 이때 총알이 몇백 미터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적이 가까이 가까이 왔냐는 왔는지. 거죠. 그리고 오른팔이 틸리가 또 부러져요. 심지어는 군자금을 넣은 금고까지 털려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그냥 와스스 무너졌다는 거예요. 탈탈 털리네. 그러니까 틸리 역사상 이런 전투를 처음 해봤죠. 그래서 황제군 무려 7,600명이 전사하고 6,000명이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네. 이 당시의 포로는 요즘같이 포로 수용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포로의 인권이 접대를 받은 게 사실은 얼마 안 대접을 받은 게 됐죠.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어. 용병의 시대잖아요. 우리 편이 돼요? 오늘 바쁘죠. 그냥 편입돼요. 아.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아, 본인이 용병인데 어. 졌어요. 응. 상대편이 와서 고맙게도 계약할까? 얼마 더 줄 건데? 저쪽에서는 시간당 7,800원 줬어요. 아, 우리는 6,000원밖에 못 줘. 근데 죽을래 아니면 계약할래? 콜. 재밌는 건 이 광경을 작센군은 멀리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작센군 아까 도망갔잖아요. 네, 도망갔잖아요. 완전히 도망가지 않고 한 4, 5km 정도 뒤로 빠져요. 엄청 갔네. 예. 4, 5km 정도 뒤로 빠졌는데 그때 이미 스웨덴군은 돌격해서 대부분의 상황이 전투가 총 한 6시간 정도 벌어지는데 작센군은 처음에 이렇게 도망가고 나서 계속해서 뒤에서 이렇게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사실은 작생군이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들도 군대잖아요. 네.
그래서 스웨덴은 보급마차를 털고 도망갔어요. 아, 이 녀석들. 그래도 왜? 군수품을 보존해야지. 그러니까요. 아, 근데 사실은 돌아올 수가 이게 없어. 이전 신교가 패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어차피 패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겨버렸을 때는 작세는 이제 작살나는 거야. 스웨덴이 지금 국교를 털었는데 우리 딱 돌아와서 승전보를 알리려고 했더니 이거 털어먹었어? 작세 니들 싹 다 거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옛날부터 오합지졸 군대는 네. 항상 뭐보다 뭐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싸우는 부대는 이기면은 제일 먼저 가서 보급 적군의 보급품을 털죠. 치사하게 남 싸우고 있을 때 도망갈 때는 아군 보급품을 털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이거 도망 못 가게 하고 옛날에 막 후퇴한 놈 쏴 죽인다 되게 잔인한 것 같지만 이것들이 이유가 있는 꼭 도망만 거군요. 항상 그래요. 도망갈 때는 절대 그냥 도망을 안 가요. 피해를 주고요, 막.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전투 이후에 구스타프는 작센군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작센에 영주했던 요한 게오르크를 절대 믿지 않아요. 아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면 이 정도면 니들 나한테 배상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야. 왠데 여기서 영주를 어떻게 해버리면 네. 거기에 있는 그 작센 주민들한테 인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이진 않는데 또 계속해서 후방 지원이 또 필요하고. 이 전투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남부에서는 봉기가 일어났어요. 이제 신교의 예. 시대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발렌슈타인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 이거 관망하고 있었을 텐데. 거봐, 틸리거. 내가 나한테 잘하라니까 이러고 있었을 텐데. 다음 시간에 작전을 아니 내 뭐 마음이야. 전향이에요. 아니 이거 정말 녹화 끊으면 안 돼. 이거 정말 보여줘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구교와 새로운 마지막 신교의 희망이었던 스웨덴 구스타프의 첫 번째 배틀은 완벽한 구스타프의 승리. 그리고 앞으로의 폭풍을 예견을 하겠네요. 네. 근데 그 스웨덴군의 이제 보급 시스템을 얘기할 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차입니다. 이 마차를 제가 이번에 조사하다가 네. 놀라운 점 몇 개를 발견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 위에는 차축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뒷바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앞바퀴입니다. 뒷바퀴는 좀 크고 앞바퀴는 약간 작죠. 문제는 앞바퀴 쪽에 제가 저 빨간색 그 화살표. 거기에 바퀴 차축 위에 볼스터라고 해서 받침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받침대는 왜 이 받침대를 저기다 설치했느냐? 이 받침대는 위아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사면에서 요거를 조정을 해서 훨씬 이거를 끄는 말이 힘을 덜 들게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경사로를 내려갈 때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죠. 네. 저 차축이 저렇게 움직이면서 차축 위에 볼스터가 움직이면서 훨씬 브레이크를 쉽게 잡고 경사면 극복을 잘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또 스웨덴군이 무서운 게 뭐냐면 노면 상태와 경사에 따라서 그 짐의 양을 규정을 합니다. 그냥 평지를 갈 때, 그다음에 경사로 올라갈 때, 그다음에 그냥 평지라도 노면 상태가 안 좋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짐의 양이 저렇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차축 위에 받침대의 높낮이를 달리함으로 해서 훨씬 더 쉽게 말이 끌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죠. 사실 저 수레가 되게 중요한 게 과학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저기 마차에 실린지면 말만 힘쓰면 되는 줄 아는데요. 저 수레가 어떤 수레가 장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싣는 짐의 양이 2배, 3배도 차이가 나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 볼스터 앞바퀴 차축 위에 있는 저 받침대를 위아래 상하뿐만 아니라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마차가 말에 의해서 코너를 돌 때 저 축이 회전을 하면서 훨씬 더 코너를 부드럽게 돌 수 있도록 현대 자동차 그 바퀴 시스템하고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온 겁니다. 저런 게 다 누적이 돼서 자동차에 와요. 지금 보면 자동차도 뒷바퀴는 가만히 있고 이걸 돌리면 앞바퀴만 이렇게 딱 돌아서 돌잖아요. 그쵸. 그 시스템인 거잖아. 우리 기자님하고 맨체스터 가서 정말 놀란 게 우리는 그 자동차에 있는 무슨 스프링 우리 옛날에 기술 네. 시간에 예. 뭐 판 스프링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마차에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마차에서 그게 나온 다음에 자동차로 온 거지. 그냥 이 널판지에 바퀴만 있는 수레 있잖아요. 거기서 엔진이 달려서 자동차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이 바로 이 17세기 초반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건 이 시기가 17세기 초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전쟁터라는 건 수많은 지형을 극복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저런 게 없으면 가다가 마차가 통과 못하거나 부서지거나 말이 죽는 길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 운반 속도를 예측을 못해요. 항상 중요한 게 계산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와 그런다고 오나? 오다가 말이 반이 죽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발목 부러지면 무거운 짐 싣고요. 말이 내려가다가 아까 그 브레이크 아우, 나오셨는데 그러네요. 뒤에서 하다가 조금 이렇게 오버되면 깔려 죽는 게 아니고 발목을 다쳐요. 말은 발목 다치면 끝이에요. 네. 그러면 갑자기 이번에 언덕 하나 넘었더니 3분의 1이 발목 부상. 그러면 오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 마차 얘기를 왜 하신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면은 그냥 군대가 만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고대 전쟁도 보급이 중요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근대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보급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스웨덴 군대의 군사 개혁에 있어서 대단히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보급 체계의 개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개선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마차와 운반 시스템의 혁신이었죠. 그리고 적이 없으면 외국 가서 정복 전쟁을 못 해요. 계산이 안 나오니까. 계산이 정확해야 돼요. 군대가 이 정도의 군대를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식량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보급품이 필요한데 그것을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며칠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간에 뚝 끊겨버리면 군대가 아사직전이 되고 그러면 또 약탈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한 계산 속에서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지만 그렇죠. 하는 게 네. 사실 성공할 수 있는 전투인 거죠. 그럼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병력 2만 명을 투입했는데 총알이 3분의 1밖에 안 왔으면 7천 명밖에 전투 못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웨덴군의 군사 개혁은 어떤 전술이나 무기 혁신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급 체계 개선 같이 모든 종합적인 면이 전부 다 혁신의 대상이었다는 것. 여기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틸리도 없고 발렌슈타인은 돌아섰고 황제군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이 발렌슈타인이 보헤미아에 은둔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전투 결과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발렌슈타인은 매우 만족한 반응을 보입니다. 압류 만족하죠. 발렌슈타인은 이미 구스타프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야. 그리고 자기를 쫓아낸 구교 연합에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 구스타프가 발렌슈타인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 사절을 파견합니다. 이 파견된 사절한테 발렌슈타인이 이런 말을 하죠. 이거는 기록에 있는 말입니다. 믿겠습니다. 네, 발렌세안. 일단 스웨덴군 12,000명을 자기한테 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틸리였다면 그 전투에서 그렇게 패배했다면 난 자살했을 것이다. 왕께서 나한테 병력을 맡기시면 나는 단순히 황제군을 격파하는 게 아니라 알프스 너머까지 황제군을 뒤쫓을 수 있다. 스웨덴 국왕하고 나하고 손을 잡게 되면 유럽은 우리 것입니다. 다음 목표는 스페인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절이 돌아가서 구스타프한테 보고를 합니다. 구스타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앞으로 2번 다시 발렌슈타인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발렌슈타인은 보헤미아 출신이에요. 네. 독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발렌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구교든 신교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황제한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 선거후들의 권력을 뺏어서 가지십시오. 내가 그 선봉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스웨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자기한테 맡기면 자기가 모든 거 정리하겠다. 즉 구교가 됐든 신교가 됐든 자기가 군대의 전권을 갖고 유럽을 휩쓸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구스타프는 발렌슈타인이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위험하다. 판단을 하고 2번 다시 발렌슈타인하고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 똑똑한 건지 안 똑똑한 건지 여기 나오는 사람은 다 그래. 누구요? 구스타프요? 아니면 아니 발렌슈타인도 그렇게 말하면 어느 바보가 군대를 주겠어요.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쪽 방에서는 구스타프의 사절을 만났었고 저쪽 방에서는 황제의 사절을 맡았습니다. 오 마이. 황제 사절이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황제의 사절은 구스타프 쪽에서 사절이 온 걸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발렌슈타인이 들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왜 왔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며칠간 푹 쉬십시오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왜 며칠간 쉬라고 했느냐? 구스타프 사절이 구스타프한테 어떤 대답을 듣고 올지 기다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절이 안 오는 거예요. 답장을 주지 않아. 이틀만 지나니까 이미 발렌시타인은 알아요. 그래, 그럼 난 여기다. 그러면서 황제 사절한테 가서 한마디 합니다. 이제 제가 나설 차례입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발렌시타인. 아니야, 아무리 봐도 헛똑똑이야. 왜요? 발렌시타인이 오히려 구스타프랑 손을 잡았으면 더 좋았을까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계약을 걸면 어느 황제든 걔가 위험 인물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정도로 야심 큰 애는 언젠간 결국 나를 또 아니 언젠가도 필요 없어. 황제보다 세지면. 예를 들면 구스타프랑 놀았던 페르디난트랑 놀았던 독일 점령하고 이탈리아 정복했다. 세졌잖아요. 네. 그때도 말 듣겠어요? 누가 생각해도 알아 이거는. 그 약간 외교 전략에서는 리슐레이처럼 했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구스타프 사절이 왔을 때 나도 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뭐 제 지원은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던지면 괜찮은데 내가 싹 쓸어버릴 테니까 군대줘요. 맞아요. 그게 좀 과한 얘기였는데 왜냐하면 구스타프가 발렌시타인한테 사절을 보냈던 건 군대를 지휘해달라가 아니라 우리한테 돈을 줄 수 있느냐를 물어보려고 보냈던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발렌시타인이 그때 돈을 많이 가지고 엄청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구스타프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일단 발렌시타인은 완전 접고 이제 봉기가 일어나고 새로 편입된 독일과 그 다음에 약속했던 프랑스로부터 군 자금을 얻는 방법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걸 깨닫죠. 그러면 구스타프는 더 이상 막 너무 진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봉기가 일어난 신세력, 신교 세력 지역구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제국이 탄생을 한 아니죠. 거죠. 어차피 페르디난트가 발렌슈타인을 다시 복귀시켰고 결국 거기서 양쪽의 대결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 구스타프는 사실 신교 지역만 먹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싸움은 안 끝납니다. 국교를 제압해야 끝나는 네. 싸움. 그리고 자기 땅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한테 처음에 이 전쟁이 시작됐던 대단히 상징적인 지역 팔츠가 있었죠. 이 팔츠를 먼저 해방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구스타프는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단히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팔츠로 들어가서 여러 도시들이 있었죠. 아우크스부르크, 그다음에 뉘렌베르크 이런 도시들을 해방시킵니다. 근데 이때 거의 뭐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아요. 막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서 막 구스타프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페르디난트가 국교 접수를 하면서 싹 다 뺏었잖아요. 그리고 나눠주지도 않고. 그래서 신교들은 정말 많은 탄압을 받았던 상황에 신교 세력이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도 살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면서 또 원하는 건 있었죠. 군자금을 좀 조달해라, 병력과 뭐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현실적이죠, 있었고. 그건. 왜냐하면 틸리가 부상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틸리가 살아있는 건 구스타프로 하여금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구스타프를 수반을 하는 신교군과 틸리와 발렌슈타인을 앞에 세운 황제군 간의 2라운드가 이제 진짜로 남은 거죠. 그럼 그 전에 신교의 최초입니다. 여지껏 주구장창 깨졌어요. 한 번도 못 이기다가 내려와서 강력한 한 방으로 전 국교를 지금 덜덜 떨게 만드는 구스타프라는 인물이 누군지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을 겸비한 스웨덴의 영웅 북방의 사자왕 구스타프 아돌프. 자, 이 구스타프 아돌푸스는 이 당시 37세의 나이로 북방의 사장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배웠죠. 뭐 계몽군주, 뭐 개혁군주, 그다음에 뛰어난 군인이자 통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30년 전쟁을 정리한 외지우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년 전쟁사에서 그의 치세에 스웨덴과 핀란드의 150만 백성은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통치를 받았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죠.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그 표현이 왜 나왔냐면 내치를 상당히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사실 유럽이 엉망이었거든요. 뭐 지금 우리가 보는 런던 파리가 아니에요. 수도도 다 더럽고 막 지저분했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효율적인 제도를 만듭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왜 전투에서도 보통은 이렇게 리더가 앞장서서 나가는 경우보다는 좀 지휘 위주였다면 이 구스타프는 자기가 먼저 나가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 이전에 있었던 그 폴란드와의 전쟁에서도 항상 앞장을 서는데 여기서도 이제 스웨덴군이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구스타프의 특이한 점이 어떤 강력한 적과 맞붙어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을 때 후퇴하면서 어이 무섭다. 아 나 쟤네하고 두 번 다시 안 싸워야지. 이게 아니라 왜 쟤네가 어디가 세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약해서 왜 쟤네들한테 패배했구나. 이거를 그 전투가 있은 그 밤에 밤새도록 연구합니다. 아, 도큐멘터리 전쟁사 봤네. 이 자세. 그 다음에 자기의 주요 지휘관들을 불러놓고서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엉뚱한 대답을 나오는 애한테는 질책을 합니다. 전장에서 본 게 도망가느라고 바빠서 너는 본질을 못 봤구나라고 막 질책을 하고 막 그래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전쟁할 때는 30대 초반이었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고 사실 리더가 되려면 왜 이렇게 우리 뭐 소통하라 뭐 이렇게 말을 들어줘라 그러잖아요. 네.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들어주고 싶은데 사실 들어주면 답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되게 하는 말을 무슨 예주로 다 들어줘요. 월급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싶지. 있어야 주지.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무서워서 건의를 안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해결을 못 해주더라도 그 사람하고 교감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올려주세요. 야, 내가 너무 가난해서 아우 얘 따라다니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도 존경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스타프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스웨덴군이 별로 부유하지 않았거든. 실제로 월급도 꼬박꼬박 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양이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구스타프는 내가 참 월급은 조금 주지만 뭐 군화라든가 군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 정말 최대한 신경 써서 해줄게. 하여간 뭔가 내가 너희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탈탈 털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줘서 그 감동을 시키는데 당시 많은 그 외부 사람들이 보고 다른 나라 같으면 저 정도 월급에 저 정도 대우면 다 도망갈 텐데 예, 부하들이 아버지의 구두를 본 거야. 군화를 그래도 챙겨줄게 하면서 다 군화들 챙겨주고 했는데 돌아서서 구스타프가 나가는데 발 본인의 뒤꿈치가 구두- 떨어져 있는 거야. 아닌가? 그 비슷해요. 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대요. 예. 돈이 없어도 추종자를 만족시키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 그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저기 구스타프가 자기 측근한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구스타프도 맨 앞에 나가다가 피격도 많이 되거든요. 그럼요. 부하가 물어봐요. 안 무섭냐? 무섭다 그래요. 이 사람도 나도 무서워 죽겠다. 근데 두 가지 때문에 나간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안 나가면 내가 리더인데 무서워하면 내 공포는 바로 전염이 된다 부하들한테. 두 번째, 내 자존심이 허락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있네요. 그게 뭐 있어요? 그래서 빨리 죽는 거야. 아, 난 무서워. 아이, 난 무서워. 몸을 사리고. 아유. 보통 사람 맞으시네. 보통 사람. 절대로 저는 뭐 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스타프가 이게 조금 좀 똑똑했던 게 뭐냐면 내가 우리 군대를 확 바꿔야지 이런 생각 갖고만은 안 되잖아요. 네. 조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 어떤 군대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 싸우는가. 부하들을 보내고 혹은 이 사람은 독일 본토 땅에 가서 직접 독일 곳곳을 여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 부인도 얻고 그래요. 그러면서 곳곳을 보면서 직접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확인을 해요. 지금 현재 어떤 나라 군대가 가장 시스템적으로 훌륭한가. 그래서 받아들였던 게 네덜란드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네식으로 또 바꾸죠. 그걸 한층 더 강화하는. 일단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는 그런 타입의 인물이었어요. 근데 사실 말이 쉽지 개혁이란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네. 개혁을 진짜 하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건 사실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으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제일 중요한 게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스웨덴이 사실 낯선 게 전쟁사에 스웨덴군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었어.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스웨덴군은 이렇게 자기 나라만 지키고 네. 남의 나라 전쟁 개입 안 한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구스타프 때가 스웨덴이 해외 진출을 꿈꾸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저 멀리 폴란드랑 나가 싸우고 러시아하고도 뭐 앵겨 붙고 이러면서 독일에 개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니까 그런데 인구가 150만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가 싸울래니 군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전술 개혁을 하게 되는 건데 구스타프의 개혁이 사실은 이미 다 나온 거지. 큰 틀에서 보면 자기가 다 한 건 아닌데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저기 나온 아이디어를 전 국가적으로 만든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진을 하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했던 보급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포탄 상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개혁이나 무슨 창조를 얘기할 때 우린 주로 아이디어를 좋아해요. 네. 야, 저건 제가 먼저 만들었어. 저건 제가 먼저 만들었어. 사실은 다 남이 한 거라도 그거를 가지고 와서 짜맞추는 거. 그래서 하나의 체제를 만드는 게 진짜 개혁이에요. 거기서 순 내 아이디어가 몇 프로 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그 용병. 일단 이 동네 전쟁이 안 되는 게 용병이다 보니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저효율이고 점령하면 인심을 다 잃어버리고 이거 안 된다. 용병이 아니라 국민군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웨덴 국민 갖고는 국민군이 안 돼요. 그것도 네덜란드에서 배웠지만 다른 나라 애들을 데려와도 국민군대로 만들어야 된다. 당시 이 신교 쪽에서는 좀 과장이 되니까 정말 군대라는 게 약탈자물인데 구스타프 군대는 딱 모여서 군목이 있어요. 그래서 다 기도하고 예배 본다. 그리고 전부 찬송가 성경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거 군인들이 달리니까 작게 만들어서 그것도 또 병사용 그 사이즈 작은 걸 만들어 보급을 시켜요. 그래서 신교 세계엔 전설처럼 퍼져나가요. 약간 성기사단 같아요. 예, 쟤네들은 뭐 예배 보는 군대다. 물론 그렇다고 얘들도 약탈도 하고 예배를 본다고 걔들이 안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은 아닌데 아무튼 당시 세계에서는 충격적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약탈도 좀 적게 하는 건 맞으니까. 아,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스웨덴군이라고 약탈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약탈을 하고 하는데 대신 얘기를 하죠. 10분의 1만 털자. 그러면서 털 때도 좀 비교적 신사적으로 털었다고 해요. 뭐 뒤져서 나오면은 그건 알아서 하고 가진 거에 딱 반만 줘. 뭐 이렇게. 아까 10분의 1만 달라면 10분의 1만.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거는 좀 허준 씨가 좀 잘 표현하실 것 같은데 네. 약탈하러 갔어요. 네. 어떤 집 문 앞에 네. 10분의 1만 달라고 할 때 네. 그냥 한 푼 줍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이나 할베르트 같은 걸 이렇게 쾅쾅 쳐요. 밑으로. 쾅 이렇게 쳐요. 괜히 그문 이렇게 두들기고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성의 표시를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왜?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의 표시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그래도 이렇게 뭐 너무 과하게 받았다 싶으면 다시 돌려주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그런 글도 있어요. 그래도 약탈할 때는 굉장히 고민하고 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웨덴의 군제 개혁을 우리가 계속 다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30년 전에 끝나고 대부분 다 스웨덴의 개혁 시스템을 전 유럽이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스웨덴의 군 개혁 시스템을 그야말로 알짜로 뽑아간 나라는 영국이에요. 네? 영국은 야 참 영국 참 신기해. 왜냐하면 영국 근데 신사의 나라 아니에요? 네. 신사적으로 유학해서 빼갔죠. 왜냐하면 구스타프가 특히 초급 장교단을 구성할 때 스코틀랜드 같은 영국인들을 많이 초빙해서 썼어요. 훈련이 가장 엄격하게 시키고 가장 군율을 잘 적용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초급 장교 일을 특히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초급 장교 일을 하면서 일기나 이런 기록을 대단히 세세하게 남깁니다. 구스타프의 군제 개혁에 대한 출판물이 나오잖아요. 절반은 영국에서 나와요. 근데 지금도 신기한 게요. 전 세계에서 군사사 연구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네. 그리고 전 유럽에서 지금 물론 영어라는 그 장점을 가진 것도 있지만 전 지금 EU 시장에서 출판물을 거의 쥐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오. 몇 조대로 출판 시장이에요. 그때부터 비롯됐나 봐. 아. 그래서 30년 전쟁 수기도 영국군이 모든 나라 군대에 다 가 있거든. 영국 사람이 와서 뭐 스페인 군대는 이렇다. 영국 기록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30년 전쟁이 끝나고 불과 2, 3년 후에 영국에서 11월하고 하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해외 참관단이 와서 봤는데 자기는 영국군을 봤는지 스웨덴군을 봤는지 구별이 안 간다. 군복부터 시스템부터 전술까지 전부 다 스웨덴군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전쟁을 보면서 참 근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스웨덴 군대가 했던 것이 정말 많은데 결정적으로 보병이 지배하는 군대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간단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이선 예비대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아까 말한 다이아몬드 대형, 이게 말이 쉽지 왜 못하느냐. 이렇게 되면 각 떨어진 목소리가 안 들리는 공간이 떨어진 부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사실 남들도 그 생각 다 해요. 근데 옆에 있다가 도망가면서 지네 보급마차까지 털어가는 그러니까. 동네에서 저 떨어져 있으면 쟤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그래서 스웨덴 이 구스타프 개혁은 머리로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소위 말하는 소대장, 분대장까지도 사명감이 투철하고 팀워크가 맞아줘야 되는데, 이 보병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절반 이상이 외국 애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 전쟁의 작전에 사명감을 갖고 싸우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뭐 계급 쪼개고 뭐 보너스 주고, 그것도 이제 설득만 갖고 됩니까? 그래서 월급 체계를 잘게 쪼개가지고 하여간 한 단계 올라가면 보수가 커지게.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른바 부사관, 하사관 계급을 잘게 쪼개서 그들이 생각했을 땐 굉장한 권한이 오는, 그러니까 자기 열에 있는 애들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걸 주기 시작한 게 스웨덴군부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군 보면은 그 아무리 대위나 소령도 그 열에 담당하는 하사관들을 뭐 함부로 못 대했어요. 어허. 그래서 걔네들한테만 이게 할베르트를 주는 거예요. 이건 네 상징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백병전이 시작되면 오히려 이 부사관들은 자기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베르트를 들고 맨 앞에 나가서 또 싸웁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떨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에 가려, 안 들려.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 군대는 튀자 이렇게 되는데, 원래 군인은요 좌우가 안 보이면 튀고 싶어져요. 더구나 용병이죠. 네. 용병들이 그런데 많잖아요. 그 연기 속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가야 되거든. 그걸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장교가 되면 신분 상승이 돼서 결국은 그 최선 하급 귀족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건 다른 나라도 좀 그렇긴 한데 유럽은 그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장교가 되고 싶어요. 자, 다시 한번 전투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구스타프군은 정말 천군만마를 얻어낸 것도 부족해서 뭐 명분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황제군은 발렌슈타인 도와줘서 고마워.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분위기상으로는 사실은 구교가 상당히 황제군이 불리해 보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한번 질 수도 있지 이런 거예요. 리턴 매치. 구스타프가 여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은 황제군, 구교의 황제군의 일단은 그 자금줄을 끊으려고 해요. 이게 그 이른바 이제 사제회랑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제회랑이 뭐냐면은 이제 밤베르크, 풀다, 콜롱, 트레비스, 멘츠 같이 그 도시들이 쭉 라인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도시들이 구교에 자금을 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을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되면 또 하나 이점이 뭐냐? 자기를 지금까지 스폰서 도와줬던 프랑스하고 연결을 직접적으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스타프는 이 지점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교의 자금줄이었던 사제회랑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황제군의 주요 미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 신교와 구교, 운명의 장난이 시작된다. 위기 속 기회를 잡은 신교와 수세에 몰린 구교의 끝장 대결. 30년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리첸 전투의 결과는 리첸 전투. 구스타프가 원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차라리 대회전에서 한 번에 붙어서 한 번에 끝내버리자. 한 방에 붙고 예, 끝내자. 발렌슈타인은 충분한 신뢰할 만한 병력이 올 때까지 어떻게든 회전을 회피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구스타프가 공격하고 발렌슈타인이 막는 이런 형태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30년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리첸 전투죠. 품차 근처에 있는 제국군의 이 포대가 점령이 안 되면 제국군의 승리고, 점령이 만약에 되면 신교군의 승리가 되는 그런 위치예요.